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18년 10월, 기미 3.1운동보다 5개월 먼저 일어난 항일운동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변방 도서 지역인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벌어진 항일운동. 일제의 식민지 압제에 항거하며 제주도민이 마음을 합쳐 봉기한 독립운동입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20세기 한반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수탈과 착취, 차별을 겪어야 했는데 제주도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피폐해진 삶을 극복하기 위해 제주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적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다양한 노력 중 하나가 바로 노년에 일어난 법정사 항일운동입니다. 무어 법정사 항일운동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언제 어떻게 기획되어 전개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법정사와 법정사를 창건한 한 스님의 발자취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제주 불교의 증흥조라 불리우며 법정사 항일운동의 씨앗을 심어 일으킨 비구니 스님 복료관. 복료관 스님은 어떤 분일까요? 복료관 스님은 근대 제주 불교 최초의 비구니 스님입니다. (1909년) 봄, 한라산 중턱에 관음사를 창건하여 200여 년간의 제주 불교 암흑기를 끝내고 근대 제주 불교의 새로운 빛을 심은 분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복료관 스님이 근대 제주 불교사이고 근대 제주 불교는 복료관 스님의 발자취라고요. 그렇다면 복료관 스님은 어떻게, 어떤 계기로 제주도의 불교의 불씨를 다시 지피게 되었을까요? 조선시대의 불교 탄압으로 쇠락해 있던 제주 불교를 일으키기 위해 스님은 관음신앙 전파에 매진했습니다. 관음신앙을 뿌리내리게 한 관음성지, 관음사뿐 아니라 산천단, 백록담, 영실 등 제주에서 불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복료관 스님의 발길은 한라산 곳곳을 거쳐갔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제주도는 섬 전체가 불교 성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제주도의 이름부터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죠. 제주의 옛 이름인 탐나는 불교 경전 구절에서 나왔고,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은 나은이 상주하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당호백 절호백이라 할 정도로 섬 전체에 종교적 의미가 가득한 곳이 바로 제주도인데요. 1702년 이형상이 제주 목사로 부임해 오면서 제주도에 있는 신당과 불교 사찰이 회철이 되어버립니다. 제주 불교는 조선의 억불숭이 정책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숙종 때 제주 목사 이형상이 폐서해부를 자행해 절이 사라지고 승려들의 활동과 공식적인 불교 의례까지 소멸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주에서 종교로서의 불교는 말살당했습니다. 1703년에 이희태가 이제 제주 목사로 부임해 오면서 신당은 복원이 되었는데 제주 불교는 힘을 얻지 못하고 계속 쇠퇴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상황이 1907년 복료관 스님이 계를 받고 승려가 되기까지 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제주 불교 암흑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료관 스님의 상주천은 관음사지만 그 이외에 5개의 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절들은 다 다른 사람에게 위임시키고요. 그 나머지 절들의 재정까지도 이 복료관 스님이 책임져 주는 이러한
많은 역할들을 하셨죠. 그러니까 근대 불교를 일군, 제주도 내에서는 일군 아주 그 창시자라고 할 정도의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료관 스님은 34세가 되던 1899년 한 노인으로부터 관세음 보살상을 받고 관세음 보살 연불기도에 전념하게 되는데요.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관음신앙을 확신하던 스님은 1907년 해남 대흥사에서 그토록 소망하던 비구니계를 수기합니다. 근대 제주불교 최초의 비구니가 탄생한 것이죠. 계를 받은 후 제주도로 돌아온 복료관 스님은 한라산 북쪽에 억새로 지붕을 얹은 한 칸 처가집으로 관음사를 창건합니다. 1909년 봄 200여 년간의 불교 암흑기가 종식되고 불법이 횃불처럼 섬에 비추게 된 것입니다. 관음사 불사를 마친 얼마 후 복료관 스님이 항인 의지를 굳히게 되는 중대한 사건이 대흥사에서 발생합니다. 1909년 7월 8일 새벽에 대흥사 심저감의 새벽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던 의병들을 몰살시켰다라는 기록이 전하고 있고요. 대흥사 심저감에서 벌어진 한일 의병 참사 사건입니다. 당시 심저감은 전라도 의병의 주둔지 중 하나였으며 의병들과 일본 군경이 전투를 벌인 장소로 1909년 7월 9일 새벽 일본 군경의 기습으로 의병 24명과 스님 6명이 참사되었습니다. 이날 기습을 피한 의병들도 같은 해 12월에 체포되어 전라도 지역의 의병 활동은 종식되었습니다. 전라도 의병이 마지막 근거지가 된 심저감은 이 사건으로 일본 군경에 의해 전소되고 말았는데요. 당시의 참사 현장을 직접 목격한 복료관 스님은 항일운동하는 사람들의 인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은신처를 마련해 독립운동을 벌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새벽에 여기 총성이 막 나니까 큰절이고 이제 다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아침에 이제 올라와 보니까 여기에 3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피바다가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 돼 있었고, 이제 복료관 스님께서 그 현장을 보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복료관 스님이 그 현장을 보고 이제 항일 운동을 당신이 결심을 하신 거예요. 항일을 결심을 해서 제주를 가서 이 일본군이나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찾은 게 법정사 터입니다. 복료관 스님은 대흥사 산중암자의 처참한 상황을 목격하고 항일 의지를 다졌습니다.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출가 원력을 실행에 옮기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제주도의 깊은 산속에 작은 절을 창건하게 됩니다. 무오년 제주 항일운동의 거점지 법정사입니다. 법정학 능선 해발 68m, 법정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무오년 한일운동의 발상지인 절터는 이제 숲에 가려져 그 흔적만을 겨우 알아볼 수 있는데요. (1911년) 복료관 스님이 돌과 흙으로 지은 처가집이었던 법정사는 1918년 항일 독립운동 이후 폐사되기 전까지 항일 인사들의 은신처이자 거점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여 년 세월의 덮개에 덮여 기단석과 초석 등만을 남긴 채 정막 속에 묻혀 있습니다. 창건을
하거나 중창하신 10여 개의 사찰들은 대체적으로 중산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깊은 산 중에다가 절을 둔다는 거는 신도들과의 거리도 되게 있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마도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의 은신처를 마련해 준 그러한 그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서귀포시 하원동 법쟁이 오름. 법정산 능선에 창건한 법돌사. 복료관 스님이 절을 창건할 당시엔 법정사를 법돌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찰 명칭인 법도를 한자로 읽으면 법빙으로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고 귀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항일운동 지도부가 거사를 준비하며 오갔던 법정학 산길은 수풀이 우거지고 잡목과 돌무더기가 앞을 막아 험하기만 합니다. 여기 보시면 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 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랫물. 아랫물이지. 예, 예. 요 올라가면은 법쟁이에서 비롯되었다 하여 법쟁이 난리라고도 불리었던 법정사 항일운동은 가는 길에서부터 비밀 결세의 느낌이 강하게 전해져 옵니다. 신발이 좋은 게 아니다. 고무신이 훨씬 낫다. 일부러 만든 거라 가지고 왜 일로 돌렸는지 모르겠네. 저 냇가를 안 건너려고. 내가 안 건널라. 냇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내 거는 옛날에는 냇가 옆으로 돌아서 들어왔는 데가. 선생님 그때 이 다리 보러 오셨을 때 예. 이게 이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다. 에이. 나무가 많았어. 여기 와서 보면 아시지만은 응. 이거 좀 잘라낸 거잖아요, 이게. 아. 나무가 있었잖아요. 여기가 저 뒤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인부가 한 4사람이 5일 동안 여기 작업한 거예요. 아, 왜냐면은 저렇게 지금은 이게 나무 등채기들이 다 사라졌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남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 정도 집은요 큰집이에요. 완전 큰집이에요. 이게 털어보니까 작게 보이지. 집이 들어서고 방이 있으면 커 이게. 엄청 크죠. 응. 처음 창건을 하게 되면 그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짓지 않았거든요. 주변의 자연 환경을 잘 살펴서 절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나타날 문화 환경까지도 전부 고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 위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숲에 가려진 법정사 예터는 이끼 낀 돌담과 몇 개의 주춧돌, 붉게 녹슨 소트로 1918년 10월의 그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에 절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주변에 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과 가까운 1km에서 1.5km 이내의 직선거리로 화전민들이 살았습니다. 서너 가구씩 마을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다니셨고 또 그분들이 나중에 항일운동할 때 많이 큰 도움이 됐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화전민이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은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식량 확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이 동네 화전민이 법정사가 창건되고 그곳은 항일 인사들의 은신처로 사용되는데요. 여기를 보십시오. 당시 만들어진 지도를 보면은 위로는 산세가 험하고 아래로는 계곡이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법정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일제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고 주위에 화전민들을 통해 물자와 식량 조달이 가능했습니다. 항일운동의 최적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그 당시 제주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그들이 이렇게 항일운동을 준비하게 되었을까요?
제주도는 원세시대부터 외구의 노략질에 시달려왔던 곳입니다. 일본에서 한반도로 넘어오는 길목인 제주도를 일제는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가장 힘을 쏟은 분야가 토지와 쌀농업 분야였습니다. 강제 합병 이후 본격적으로 토지 측량과 토지대장 작성 등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하였고, 농사에 그리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농토를 토지조사 사업의 명목으로 제주도 농민들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병한 뒤 식민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은 신고주의와 증거주의를 적용해 땅 주인이 기한 내에 자기 땅을 신고해야 했고 증거를 제시해야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때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땅 문서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자기 땅을 빼앗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죠. 가뜩이나 팍팍한 제주도민의 삶은 농토를 빼앗기자 생존권을 부르짖는 항일 투쟁의 움직임으로 이어졌고, 제주도에서 최초로 항일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당 안에는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400인의 합동신의와 66명의 진영이 모셔져 있는데요. 국군회복이라는 거사에 참여한 의인들의 영정은 그날의 항일 의지를 더욱 선명하게 합니다.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정구영 등 항일운동 지도부는 법정사 이전부터 이미 항일 거사를 준비해왔습니다. (10월 4일)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항일 의지와 거사가담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경문에 담아 법정사 주변 지역에 발송하였는데요. (1918년 5월부터 9월의 기간 동안에 김연희를 중심으로 신도들과 지역 농민을 모아 항일운동 조직을 구성하고 긴 깃발 6개, 화승총 3정, 몽둥이 수십 개를 마련하였습니다. (1918년 10월 7일) 거사대가 출정하던 당일 새벽, 34인의 항일운동 선발대는 섬 안에서 일본인을 몰아내자는 의지와 출정 이유를 천명하며 법정사를 출발 상동으로 전진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이동해 보시게요. 가볼까요? 쌍동으로?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기 출정식을 다 하고 여기다 깃발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렇죠. 출정식을 하고 출정식 할 때 김연일 스님하고 정구영 처사가 이제 먼저 김연일 스님이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정구영 처사가 이제 사기로 붙었는 말을 하고 출정식 끝나고 이제 여기서 나간 거예요. 그럼 요리 갔을까요? 요리 갔을까? 가게 되면 일로 가야죠. 요리 가야죠. 일로 처음에 일로 가야죠. 일로 가보자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새벽, 횃불로 앞을 밝히며 출정했던 거사대의 길. 항일의 깃발을 높이 들고 조국과 민족의 자지독립을 찾고자 나아갔던 그 투쟁의 경로를 오늘의 우리가 따라가 보았습니다. 법정사에서 중문리까지 전체 29.4km, 이동 경로는 나뭇가지와 넝쿨이 마구 엉켜 있고 돌뿌리가 복병처럼 발에 채여 대낮인데도 걷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녔던 길 흔적이 보면은 길이잖아요. 네? 이게 이 법정사 쪽에서 내려왔던 길이에요. 이게 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죠. 예, 그만큼 옛날이지만은
이 길이 있었다는 것은 이런 흔적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반대쪽을 한번 볼까요? 저 반대쪽도 보면 길 흔적이 있죠. 조금 타고 넘어가는 능선을 타고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옛날 길이죠. 이게 이걸로 앞으로 통과해서 횃불을 들고 요 길을 통과해서 지나간 겁니다. 요 국립담이 그때는 없을 때니까 그 앞쪽보다는 이 길을 지금 길 흔적이 그대로 좀 남아있죠. 이 마을터 근처니까 남아있는 겁니다. 마을터가 아닌 데는 이렇게 남아있지 않은데 마을터 근처니까 이용을 했던 흔적이 그나마 좀 남아있는 거죠. 요 길을 따라서 길 흔적이 이런 식으로 길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 냇가를 보시면은 냇가에 도로 일부러 이게 쌓은 것처럼 돼 있죠. 여기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도록 큰 도로를 이제 막아가지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런 흔적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여기 망아리 마을의 방앗돌입니다. 이게 지금 저 동쪽에 보면 이게 저 왕아리 중심 마을입니다. 집터가 있었는데 이씨 집안이 살았다고 하고 이 아랫돌을 자세히 보시면은 올려놓은 돌입니다만은 이 주변에 있는 돌을 깨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와가지고 이 방앗돌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여기가 중심 마을이다. 66인 항일운동가 66인의 한 분인 이종창 어르신이 살았던 후손들이 의해서 여기가 자기네 집터라고 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길을 간 게 확실하네요, 그죠? 예, 여기 왜냐면은 다 들었으니까. 아니 여기를 안 지나가면은 그분 합류가 안 돼. 그러니까 합류가 안 돼요. 그분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는 이 길을 반드시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길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던 집 앞입니다. 예, 길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예. 지금 현재도 그 번지 중에 문남균, 문남은 형제의 자손들은 그 번지를 지금도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금을 내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마을은 상동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집이 있었고 구모을 마을도 그전에 사라졌지만은 구모을 사람들도 여기 왔을 수도 있고 또 여기 마을은 최소한 몇 가구 이상의 마을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도순상동이라는 것이 첫 번째 있고 도순 목장에 만약에 목장이 또 있다면은 집터가 있다면은 그건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영남동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치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루트를 택했고 그 중에 한 군데가 도순상동은 여긴 왕아리 마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집터의 유물이 보여주듯 상동에는 여러 가구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상동에서 가담한 거주민 5명을 합해 영남리로 내려갔을 땐 40명 정도의 인원이 되었습니다. 호군리와 서오리, 강정리, 도순리, 하원리, 중문리를 거치며 합류한 거사대의 규모는 400여 명에 다다랐습니다. 항일의 사기는 더욱 고취되어 진격의 깃발을 더욱 높이 들었습니다. 강창규의 명령으로 서귀포와 제주 읍내로 통하는 전선과 전주를 절단해 통신을 차단하고 중문 주재소의 당도에서는 갇혀있던 주민 13명을 구출한 후 주재소에 불을 질렀습니다. 길을 가던 일본인과 상인들이 거사대의 몽둥이에 맞고 쓰러지는 일도 있었는데 일제에 대한 제주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사태였습니다. 불교 신도와 농민들로 구성된 거사대의 농기구와 몽둥이는 일본 순사들이 들이대는 조청과 칼 앞에 무력했습니다. 강정리는 서귀포와 제주 읍내로 통하는 전선과 전봇대를 절단한 바로 그 마을입니다. (1910년대) 종교계가 일으킨 최초의 무장항일 운동이 법정사예요. 그리고 5개월 후에 일어난 3.1운동 때 적용했던 법조항과
여기에 운동했던 분들의 법조항이 똑같대요. 오히려 형량이 3.1운동보다 이 형량이 더 많아요. 나중에 감형받기는 했지만 1심 구형량은 3.1운동에 결코 처지지 않을 만큼 많이 받았고 3.1운동은 비폭력이에요. 이거는 폭력운동이었어요. 그만큼 제주도가 일본인들의 수탈이 심했다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했다는 거는. 항일 거사대는 제주도를 배의 닷가지로 보았습니다. 닷가지를 먼저 움직여야 배가 움직일 수 있듯이 제주에서 먼저 항일운동을 벌여야 우리나라 전체가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인가 일제항거의 구심점으로서 제주인의 민족 정신과 독립의지를 일깨우는 역사적인 분수령이 되었던 법정사 항일운동은 일제에게도 큰 사건으로 다뤄졌는데요. 송치자들에 대한 판결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제에 검거된 사람의 수는 총 66명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으로 송치되고 48명이 소요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일운동의 거점 법정사는 일본 순사들에 의해 불태워지고 폐사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부를 보면 사건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919년 2월 4일 66명의 송치자 중 31명이 선고되고 15명이 벌금형, 재판전 옥사한 사람이 2명, 수감 중 옥사한 사람이 3명, 불기소 처분이 18명이었습니다. 뭐 법정사 항쟁 이런 게 19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제 식민 통치가 무단 통치, 그 강압적인 통치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형량이 좀 더 높게 나왔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제 번복이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형량을 좀 높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주지하다시피 무호법정사 항일운동은 법정사에 응거하던 스님들과 신도들을 중심으로 일제의 잔혹한 수탈에 반발한 제주민들이 동조하여 일어난 대규모 항일운동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보천교의 난으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혼동일까요? 아니면 사건의 왜곡일까요? 현재는 불교도가 중심이 된 제주민들의 항일운동으로 정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보천교의 항일운동이라 부르며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천교의 난리,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호법정사 항일운동을 보천교도의 항일운동으로 폄하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한 오류에서 기인합니다. 만약 보천교도에 의한 거사였다면 보천교주를 모신 도관이 아닌 부처님을 모신 법정사에서 항일운동을 도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천교의 교주 차경석은 증산교 강일순의 제자로 있다가 1911년 선도교라는 증산교 계열의 신흥종교를 세웠는데 보천교로 교명을 바꾼 시기는 1922년도였습니다. 1918년 무호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난 후에서야 보천교라고 불리게 되었으니 법정사 항일운동이 보천교도에 의해 펼쳐졌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죠. 당시 일제경찰에 의해 기록된 고등경찰 요사를 보면 법정사 항일운동이 불명황제 출현을 말하는 사이비 교주 김현일에 의해 주도된 보천교의 난리라고 적었는데 이후로 이 기록은 그대로 인용되어 전해졌습니다. 이는 무호법정사 사건의 파급을 우려한 일본이 운동의 주도 세력을 보천교라는 신흥종교단체로 규정하여 탄압하고 혹세무민의 사이비 종교도들이 일으킨 시위운동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방증입니다.
불무황제라는 호칭은 1991년 이전에 출간된 제주도지와 서귀포시지, 제주 백년사에도 나타납니다. 법정사 한일운동을 한결같이 주민들을 유혹해서 가산을 탕진케 한 혹세무민의 교주 김현일이 신돌과 일으킨 보천교의 난리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10월 7일 불교계와 제주 법정사 주변 10여 개의 마을, 지역 주민, 농민들이 일으킨 일제의 국권 회복을 하기 위한 거대한 항일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천교의 날, 법쟁이 난리 이렇게 해서 일제들이 왜곡을 했습니다. 왜 왜곡을 했느냐면은 불교계에서 일으킨 난이라고 한다면은 전국으로 확산돼서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불교계하고 지역이 그 항일 운동을 완전히 보천교의 날로 왜곡을 돼서 70여 년간 이렇게 왜곡되어 오니까 아무도 항일 운동이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정구영 복심 판결문에는 김현일이 제주도에서 일본인 전부를 몰아내고 육지에 나가 불교를 포기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곡 전달되었던 불무황제는 불교를 신앙하는 황제, 불교를 포기하는 황제의 의미로 파악이 되며 김현일의 신분이 승려이므로 불교를 포기할 사람의 의미를 담아 불무라고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 법정사 항일운동과 관련된 1차 자료는 정구용 판결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구용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는 법정사 항일운동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연구가 나오질 않았어요. 1991년에 김봉옥 선생님께서 이제 이 판결문을 국가기록원 부산지소에서 이거를 발견을 하시고 이제 이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법정사 항일운동의 사전 계획이라든가 또 법정사 항일운동의 진행 경로, 그리고 법정사 항일운동이 진행된 양상, 그리고 또 법정사 항일운동의 해상까지 그 상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6명의 송치자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발견되고 현재 공개된 자료는 정구영 판결문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판결문이 아니었다면 법정사 항일운동에 우리가 실마리를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대 제주 불교의 역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동료관 불교문화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구용 판결문에 나타난 법정사 한일운동에 대한 해달 스님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항일운동을 일부 학자들은 보천교의 운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도 저는 인정합니다. 왜 인정을 하느냐? 1991년 정구용 선생의 재판 기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천교라고 해도 누가 여기에 반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재판 기록에 보면은 보천교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보천교라는 말이 없고 보천교의 대표적인 인물 박주석이가 8월 4일 날 법정사에 오는데 김현일 스님이 박주석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주도에서 일본인 전부를 몰아낸 다음 이어서 육지로 나가서 불교 포교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항일운동이니까 이제 보천교 쪽에서는 보천교의 민족운동이다. 불교계 쪽에서는 이제 승려들이 주도가 돼서 일으킨 항일운동이다. 그래서 이건 불교계 항일운동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항일운동은 항일운동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교를 창설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운동이 아니고 일본이 우리 민족, 우리 국가를 강제적으로 점령한 거에 대한 항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을 종교에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탐나국은 1000년 넘게 존속해온 제주도의 역사입니다.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고 해상무역을 통해 교류한 1000년의 탐나는 제주를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곳으로 만들었고 변방의 부속도서인 제주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한몫을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1918년 무어법정사 항일운동으로 시작된 항일의 횃불이 그 본보기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스님들과 신도들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결단이자 행보였던 법정사 항일운동. 이 땅에서 일어난 최초의 무장 항일 독립운동인 법정사 항일운동은 일제항거의 구심점이자 제주인의 민족정신, 독립의지를 키운 역사적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먼저 닻을 올려야 전국으로 퍼져나간다는 믿음처럼 제주도를 넘어서 전국으로 퍼지며 민족 자각을 일깨운 선구자적 항일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던 제주의 숨결은 무어법정사 항일운동이 기폭제가 되어 1919년에 또 하나의 저항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법정사 항일운동 5개월 후인 1919년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주도 조천리에서 시작하여 4차례에 걸쳐 일어난 조천 만세운동이 그것입니다. 이 운동은 제주 지역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민족 해방운동의 모태가 되어 제주민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32년 1월에는 제주 해녀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항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주 해녀 항일운동은 7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되었던 조직적인 움직임이었고 3개월간 우도를 비롯한 세화, 구좌, 성산 등의 해녀 17,000여 명이 참가하여 일본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제주도 전역으로 전개해 나간 항일운동이었습니다. 여성의 권리, 생존권 쟁취 투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였습니다. 무어법정사 항일운동은 제주 최초의 봉기이자 무장 투쟁이었습니다. 그 시작을 통해서 제주 이제 3.1 조천 만세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또한 해녀 항일 투쟁에도 큰 아마 계기를 마련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에게는 항일 투쟁의 자존심과 또 도민의 결연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었던 그런 역사적 의의가 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33명은 형을 받고 훈포장을 받았지만은 벌금형을 받은 15명은 18년도에서부터야 훈포장을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18명은 아직 훈포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족회는 물론 지역 주민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18명도 훈포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엄한 역사의 소리를 덮으며 무오년 제주도의 아프고도 뜨거운 가슴을 덮으며 눈이 말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라고. 일찍이 나라가 위급하고 국난이 닥칠 때면 언제나 구국에 앞장서 왔던 호국불교. 부처님의 자비를 구하며 참선과 진리탐구에 전념해야 할 스님들이 주체가 되고 제주도민들이 민족의 해방적 관점에서 동참했던 항일운동.
무화법정사 항일운동은 의롭지 않은 것은 바로잡고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고자 했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제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일의 역사와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입니다. 가려진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 고쳐서 항일운동의 참뜻을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오늘의 우리를 잊게 했는가? 역사는 오늘의 우리를 일깨웁니다.